자, 저 들어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 자, 9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자, 중요한 건 9월 모의고사부터는 점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점수 관리, 그리고 두 가지 정도 확인해 주셔요. 내가 필요 없는 문제들을 손대니라고 뭔가 풀어보려고 하면서 시간이 부족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절대. 쓸데없는 문제를 푸니라고 시간을 낭비했다.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모든 지문이 내 입맛에 맞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항상 난이도가 중이나 하이더라도 두 지문 정도는 에리무리한 지문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쏜살같이 찍는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9월 해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가 어떤 걸 보고 어떻게 푸는지를 꼭 봐주세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들어갑니다. 여기는 개발 방식을 물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발이니까 공용 개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를 게 환지 방식, 수용 방식도 해야죠.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둘을 혼합한 혼합 방식. 자,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그러면 여기는 매수 방식, 여기서는 수용 방식이라고 표현해 놨죠. 이건 수용 방식이 맞죠. 그리고 감보된 토지, 그 다음에 채비지 나왔으니까 여기는 환지 방식이고. 그런데 요 놈이 우리가 잘 안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수용, 니은, 환지 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도 함께 향유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 환지죠. 환지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권을 아예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익을 토지 소유자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면 환지.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자, 부동산 관리업인데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뭐냐? 요 두 개를 먼저 봐봐요. 자, 부동산 금융업, 부동산 건설업은 앞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 그래도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업은 금융업, 부동산 건설업은 건설업인 거예요. 부동산업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고요. 시설의 유지 관리하면 이게 부동산 관리업이 아니라 시설 관리업이야. 우리가 부동산 관리와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여기는 시설이 들어가면 얘는 시설 관리지 부동산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설, 그다음에 금융, 건설 이런 거 나오면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줘요.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는 나온 지가 4년째가 너무 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막판에 한번 정리 좀 해 놓으세요. 특히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지고 아파트는 주거용이고 사무실은 비주거용이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3번. 토지의 특성 매년 나오는 거죠. 여기는 키워드 중심이죠.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대체성의 부정, 개별성. 그 다음에 집약적 이용, 찌은 나오면 부증성, 찌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영속성이 나오면 감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아는데 정확히 말하면 물리적 감가의 부정이죠. 감가의 부정. 이게 감가가 배제된다. 이러 맞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임장 활동을 부정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틀린 거죠. 이게 논점이 출제자 의도는 개별성은 대체성의 부정, 제약된다.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감가의 부정이죠. 이게 배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부동성은 임장 활동 또는 현장 활동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요 놈이 틀린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리을 빼면 3번이죠. 자, 4번.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사피 믹스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가 나오니? 4P가 뭐니? 그럼 우리가 두 문자로 제품, 가격, 유통경로, 촉진. 제가 유진, 이어유. 뭐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네 개가 다 안 들어가 있어. 제품, 그 다음에 가격, 유통경로, 촉진이 없어. 촉진이.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까지만 딱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굳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문제를 풀 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5번. 자, 31회 때 이런 걸 물어봤어. 31회 때 금융규제, 이게 31회 기출에서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데 세상에 이걸 틀려오신 분이 3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본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이야. 조세규제고. 그 다음에 요 부담금도 요거죠.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은 조세부담금 제도고.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제는 우리가 흔히 토지이용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이용규제.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 요게 지분 비율이라고도 하죠. 자기자본 비율 또는 대부 비율 이런 것들이 금융규제에 해당하겠죠. 난이도 하. 틀려갖고 오면 안 된다. 자, 이거 우리가 마지막에 꼭 확인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잘 나오는 게 우리가 개발과 관련해서 타당성 분석에 시장성 분석이 있어요. 시장성 분석. 그리고 시험에는 시장성 분석이 항상 민감도 분석이랑 같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시장성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시장성이야. 그리고 니은은 뭔지 몰라. 그런데 디귿번을 봤더니 투입요소, 투입값, 낙관, 비관. 그러면 이게 민감도, 감흥도, 납비쌍관법을 말하죠. 이 두 개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니은은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기억, 시장성,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민감도. 이게 니은을 모르더라도 기억과 디귿번만 봐도 정답은 5번. 요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7번 토지 관련 용어. 자, 31회 때 이거 실수해서 점수가 하나가 부족하신 분이 계셨어. 해변 토지 하면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죠. 빈지. 낮이는 두 가지가 없다.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이지. 사법상. 그리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하면 소지죠. 소지. 그리고 세분된 용도 지역이면 소분류니까 이행지고.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8번. 자, 균형 가격과 기울기 값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이 균형의 변화만 물으면 난이도가 중이야. 중이야. 그런데 기울기 값까지 물었으니까 난이도가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 버려도 강사들이 한 말 안 해. 얼른 버리고 뒤쪽에서 쉬운 문제들 덜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균형 풀어놓고 이거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시간 할애하면 우리가 감점을 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균형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적어줘. 첫 번째 수요량은 900-P, 그리고 공급량 2P니까 이렇게 수식하나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량이 또 바뀌었으니까 1600-P는 2P 이렇게 수식을 두 개 적어놓고 요때 P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는 3P는 900이니까 P는 300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4P는 1600이니까 P가 400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이죠. 100원이 상승. 자, 이렇게 푸는 건데, 자, 나는 기울기 값 잘 모르겠어. 우리 거미집 이론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울기 값 찾는 거. 그래도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찍을 때 첫 번째 소비량이 900-P에서
소비량이 1600 마이너스 2P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소비량이 늘었냐 줄었냐 대충 이런 것만 판단해 보면 900에서 1600 뭐시기로 바뀌었으니까 대충 늘 수도, 물론 여기가 뒤가 틀리니까 반드시 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직감이 소비량이 는 것 같아. 그리고 함수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늘었으니까 수요의 증가야. 수요의 증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상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1번, 2번을 찍어야 돼. 찍더라도 하락을 찍으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요령인 거죠, 요령. 자, 그리고 뒤를 봤더니 여기는 2분의 1 감소, 2분의 1 감소니까, 야, 이것만 찾아도 정답 찾겠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1점 더 드립니다. 이런 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아니, 몰라도 되잖아.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아, 대충 수요가 는 것 같네. 그럼 가격은 상승해야 되니까 요거는 X 같은데? 요거 두 개 똑같네? 아, 이거 균형 가격의 변화만 풀면 되네? 풀었더니 100이네? 정답 1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올해는 함수의 기울기값 묻는 게 거미집에서 나오는 건데 작년에 이제 거미집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빈도는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찾죠? 기울기값은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1. 그리고 P로 시작하면 얘가 기울기값이야.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2P야. 항상 P로 시작할 때 기울기값이니까 이걸 P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를 2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얘도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값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값은 2분의 1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틀려도 제가 아무 말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9번. 우리 유량과 저량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유량과 저량이. 자, 유량의 경제 변수가 아닌 거 저량 찾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량하면 가격,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두 문자 딴 게 자치, 인재죠. 자산, 가치, 인구 규모, 재고. 여기 자산이니까 요게 저량이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봐봐요. 수출, 투자. 이런 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다뤄.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뭔가 맞추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쫄지 말고 우리가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 것만 활용해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자, 10번. 극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문제냐 그러면 세금의 초과 부담, 그러니까 논리가 이래요. 이거 우리가 안 배우는 거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국가의 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그런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비와 생산이 위축돼. 그래서 이 문제는 소비와 생산이 얼마나 위축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거 경제 전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야 돼요. 자, 11번 거미집이로 올해는 중요치 않습니다. 작년에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면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보다 똑똑하면 소비자가 이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에티켓 거미집 모형의 핵심은 공급자가 멍충이야. 이게 가정이에요. 공급자가 멍충이니까 누구라도 똑똑하면 소비자라도 똑똑하면 이 현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이렇게 크죠. 그러면 소비자가 보다 탄력적이다. 소비자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결하는 거죠. 수렴이죠. 수렴. 그리고 기울기값은 키값으로 해석해. 기울기가 키. 봐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어. 누가 가파러? 이쪽이 가파르고 이쪽이 완만해. 그러니까 항상 키가 크면 가파르다. 이게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키가 크면 항상 키가 작으면 땅의 수렴이고 키가 공급자보다 크죠. 그래서 발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정답은 2번. 2번. 그런데 이거 나 잘 모르겠다. 그럼 버려. 올해 9월 모의고사에 나왔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작년에 거미집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경기 변동 반드시 맞춰야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잘 봐봐. 봐봐. 플러스 1점일지 감점할지 잘 보셔.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변동처럼 회복 상향, 확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틀려 보이지 않아. 옳은 거 찾는 거고. 그래서 1번에서 정답을 딱 체크하고 13번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이게. 이거 맞아는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2, 3, 4, 5를 읽었다. 뭔가 체크되어 있다. 다 마이너스 1점씩 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해놨잖아요. 자, 2번 요거부터 보죠. 3번 지문은 진폭이 작은 게 아니라 진폭이 크다. 주기는 길다죠. 그리고 진폭이 크다야. 크다. 크기 위해서는 저점은 낮아야지. 저점은 낮고 정점은 높아야죠. 두 개 다 틀렸죠. 그리고 후퇴, 상향 나오면 후퇴는 수축기야. 수축기니까 시옷 상한선이라고 돼 있어요. 상한선. 상향은 확장기죠. 그러니까 히읗 하한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상한선 시옷이 나왔으니까 X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줘야죠. 1번 그 이상을 읽었으면 마이너스 1점 감점이에요. 자, 13번 간접. 자,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는데 이런 간접을 물어봤으니까 간접은 우리가 익숙한 정책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세, 부담금 일단 디귿, 리을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디귿, 리을은. 다른 거 모르더라도 3번이 그냥 정답이에요. 조세, 부담금만 찾아도. 자, 토지은행 직접. 분양가 상한제. 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직접. 그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간접이야. 요새 잘 나오는 게 간접으로 두 가지야. 대출 규제. LTV, DTI 대출 규제에 나오면 간접. 그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나오면 가격 공시제도는 정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지원책이야. 간접. 잘 나온다. 공공투자 직접 개입 방식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지대이론인데 여기 상이라고 되어 있죠. 상. 자, 상을 난이도 상을 중이나 하로 만드는 방법은 전체를 다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고전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키워드 정도야. 이게 문제를 풀 때도 키워드 중심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봅시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니까 절대지대지. 절대지대. 그 다음에 토지의 질적 차이. 이게 핵심이야. 차이. 자, 차이가 두 번 나와.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이게 차익지대고.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이게 튠앤의 지대죠. 뭔가 차이가 나오면 차익지대 아니면 위치지대요. 근데 질적 차이니까 이거 비옥도 차이 같아. 비옥도. 리카도네. 리카도. 그리고 생산력이니까 비옥도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의 재배 형태에 나오면 튠앤의 위치지대고. 튠앤의 위치지대고. 그리고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 토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아닌 애를 토지처럼 취급한다. 그러면 준지대지. 준지대. 상이지만 솔직히 이거 좀 키워드만 읽으면 중으로 확 떨어지는 거지. 소유 나왔으니까 절대지대. 차이. 질적인 차이고 생산력이네. 비옥도를 의미하나 보네. 차익지대. 농작물의 재배 형태 위치지대. 토지의 생산 요소 마샬의 준지대. 마샬의 정답이 잠시만요. 14번에 2번. 제가 PPT가 잘못된 정답이 4번이 아니라 2번이죠. 제가 PPT를 잘못 만들어 왔네. 자, 해설하고 문제는 오리가 없습니다. 내가 PPT를 잘못 만들었어. 자, 15번. 자, 주택의 여가 과정 주거분리 나올 때가 됐다. 나온 지 꽤 됐다.
올해 시험에 나올 때 됐다. 그럼 잘 봐요. 항상 주거지역의 변화. 주거지역의 변화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침입천이. 침입천이 이런 게 뭡니까? 주민들의 이사. 이런 걸 침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향이냐 하향 여가냐인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누가 들어가?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거죠. 뭐 하려고?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으려고. 저소득층이 물려받으려고. 그래서 하향이죠. X야. X. 자, 그리고 저급주택이 수선 재개발됩니다. 이 문구는 정말 잘 나오죠. 어디서? 상향여가에서. 상향여가에서. X죠. X. 자, 그리고 정답은 일단 빼고, 자, 5번. 5번도 잘 나오죠.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 그럼 이게 정확히 뭔 뜻인지 몰라도 뭔가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대. 그럼 뒤쪽은 항상 긍정의 문장이 나와야 돼. 긍정. 이게 공급량이 늡니까 줍니까 물었더니 는다고 해야지. 긍정이 되려면. 주택의 공급량이 는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것만 조심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봐요. 우리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는 주거지역의 가격 변화예요. 주거지역의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물려받는 하향여가. 그리고 주택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고소득층이 다시 유입되는 상향여가예요. 이게 가격의 상승과 하락만 보는데 자, 재개발의 가치 상승분이 뭐뭐보다 제발 뭐뭐보다 이런 거 읽지 마. 재개발의 가치 상승이 크다. 그럼 가격 올라가겠네. 그러면 상향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이래요. 이게 옳은 지문. 자, 올해 나올 때가 되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솔직히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우리가 자주 하니까 익숙한 거지. 자, 16. 자, 여기는 할당시장인데 할당시장은 항상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할당시장은 언제 달성되니?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을 때. 자, 시장에 초과이윤이 없다면 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어요. 먹잘 게 없으니까. 시장에 초과이윤이 없을 때 돈은 멈춰 있다. 이게 할당이에요, 할당.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논점은 부동산 시장 등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여기 두 번째 논점이죠. 자, 정보를 통해 획득하는 이득, 정보를 통해 획득하는 이득이 크다. 이런 거 읽지 말고 이득이 크다. 그러면 뭔가 초과 이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할당이 달성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응? 자,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진출입이 어렵죠. 이유는 그렇죠. 고가의 재화라 소비자들이 쉽게 참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 된다. 맞았고. 자, 외부 효과는 항상 시장 실패를 발생할 수 있다. 잘 나오는 문구고. 그리고 요거 하나 암기해 놓으세요. 완전 경쟁이 나오면 항상 강성 시장이 이렇게 엮여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 어려운 질문 2번 나온 거야. 완전 경쟁은 완전한 경쟁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대박은 없는 거지. 이 대박을 경제학에서 초과이윤이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대박, 초과이윤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강성은 어떤 정보로든지 초과이윤, 즉 대박을 얻을 수 없다잖아.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없다, 초과이윤이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하나 암기해놔. 완전 경쟁이 나면 항상 효율적 시장 중에 강성.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했어. 자, 과거 정보는 그 어떤 시장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죠. 약성은 현재 또는 미래 정보를 획득해야죠. 그러니까 뒤쪽에 과거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무조건 맞는 거야. 모든 시장에서.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입지이론 또 나왔네. 입지이론. 자, 요거 살짝 어렵습니다. 왜? 저희 요새 강사들이 요새는 이 원료지수 이런 것들을 강의하지 않아요. 요새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거에서 뭔가 OX를 해줘야 돼. 자, 크리스탈러에서 자주 나오는 게 중심지, 여기 매장이죠. 매장들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도 있고 24시간 편의점 등 소형 마트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심지가 계층을 이룬다. 중심지가 계층을 이룬다는 중심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지가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집니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그리고 허프는 확률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꾸 확률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정확히 옳다 틀리다는 모르더라도 대충 맞아 보인다야. 자, 그리고 디귿번을 봐봐요. 디귿번. 이런 게 요령이야. 한번 요령 잘 보셔.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랑 항상 같이 잘 나오죠. 뒤를 봤더니 자,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이런 걸 줄여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줄여서 봤더니 최대 수요 이론은 주어야 어떤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뭔가 조직을 파악했어. 이렇게 쥐어 읽었더니 대충 맞아 보이는 거야.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원료지수는 베버가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이게 난이도 상이니까 틀려도 저희들이 뭐라 하진 않겠지만 한번 니은번, 디귿번 요 두 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니은, 디귿. 자, 주택시장 시장 문서 얘는 중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건 상 같아. 왜? 저는 자주 안다릅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상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논점이냐 그러면 해설을 보시면 자, 우리가 개발 등에서 시장 분석도 있는데 시장성 분석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하나 문제 풀었죠?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 보면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가능성을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게 시장성이야.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논점은 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다른 거야. 이런 논점이에요. 이런 논점. 자,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 그냥 해설 한번 들어주세요. 저한테 강의 배우시면 제가 거의 안 하니까 얘가 난이도 상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자, 19번.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이건 틀이 딱 있다 그랬어. 뭔가 박스를 주고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항상 박스에는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떤 거?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이 박스 문제는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없어. 그러니까 다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줄 수 있죠. 여기 가격이 상승했다가 나왔잖아.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은 이게 문제가 살짝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 거야. 대체 부동산은 이 부동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상승했다가 아니라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야.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는 가격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가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이들은 해결해 줘야 될 거죠. 그럼 쉽게 해봅시다. 자, 대체 부동산 가격으로 시작하고 상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올려야지. 수요 증가 찾는 거니까 너 맞았어. 인구 감소, 수요 감소죠? X고. 소득이 증가했어요? 수요 증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투자로 봐야지. 투자가 늘겠죠. 가격이 오를 것이 기대되니까. 투자 목적의 소비가 느는 거죠.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소비 감소겠지.
예, no thank you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요 정도는 중이라고 돼 있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냥 아하, 뭐 쉬운 문제구나. 이렇게 하죠. 함정도 없고. 자, 20번. 조세 정책 잘 나오는 거죠. 자, 취득세를 감면했으니까 거래를 위축시킨다. 이게 X지. 활성화시킨다고 해야죠. 그 다음에 증여세야. 상속증여는 국세야. 상속증여는 국세고 취득단계 조세로 분류되죠. 이게 틀렸죠. 취득단계.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동결효과는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각을 미루거나 매각을 연기하는 현상이죠. 요게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여기서 틀렸지. 더 읽으면 필요 없지. 여기서 틀렸지. 재산세는 지방세 맞고요. 재산세는 보유단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번까지 했어요. 10분 쉬었다가 2부 21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2부 들어갑니다. 우리가 21번부터죠. 자, 여기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PIR의 수치. 항상 PIR은 맨 앞에 있는 P, 주택가격을 의미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PIR의 수치가 올라간다.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주택구입이 보다 어려워진다. 잘 나오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 이게 기출지문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왔는데 정확히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죠. 없는 것이 단점이죠. 즉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계획하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공급할까?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할까? 이런 걸 계획하니까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요. 요건에 맞춰야죠. 지역 요건이라든지 뭐 연령,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보죠.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온 함정이 주거급여, 주거바우처는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정책. 요 놈이 틀렸죠.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이죠. 요거 잘 보셔야 된다. 아직 안 나왔다. 자, 그리고 지원책이죠. 금융지원. 지원하는 금융이니까 금융지원이죠.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간접. 간접. 그래서 정답 4번. 자, 22번 공공임대주택 연 2년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나오기 쉽지 않지만 키워드로 4개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대부분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영구임대, 임대 의무기간. 그러면 이게 3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 영구지. 50년 이상 영구. 그리고 국민임대가 30년이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5번. 행복주택은 누구의 행복?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이죠.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자, 그래서 영구,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 세 가지 정도는 취지를 꼭 알고 계십시오. 작년, 재작년 다 나왔지만. 자, 23번 극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극상. 그래도 뭐 찍어는 봐야죠. 찍어는. 자, 이 4가지 제도 중에 가장 늦게 도입된 제도, 최근에 도입된 제도가 뭘까? 그러면 이제 이게 상식인데 우리가 요새 어떤 게 이슈입니까? 재건축 이슈죠. 그리고 재건축이 이슈다 보니까 재건축으로부터 얻는 초과 이득, 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 이익을 좀 환수하고자 하는 이 환수제도가 요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최근에 등장한 거니까 가장 늦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느낌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실력자지. 부동산 실무가고. 극상이지만 최소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명제 제도는 꽤 오래된 제도죠. 그러니까 요거 앞에 자산유동화 제도가 있으면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 같아. 이렇게 와야 돼요. 항상 금융실명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다. 자, 24번.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일단 대표적인 게 개택지죠. 개발행위 허가제가 아니라 개택지의 개는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가 도입 자체를 안 했죠. 없는 제도고,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얘는 폐지된 제도죠. 택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이제 폐지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조세야. 그러니까 조세만 잘 보면 된다고. 토지초과 이득세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죠. 용도지역제, 개발행위 허가 다 우리 2차 국토계획법에서 한 번씩은 들어본 거고. 자, 25번 민간투자 사업 방식은 왜 하락합니까? 이거 5초짜리 문제죠. 항상 민자사업의 가장 핵심은 BTO냐 BTL이냐야. 뒤를 딱 봤더니 한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한대. 뭐 BTO 아니면 BTL인데 뭐겠어요? BT5겠지. 그래서 항상 뒤만 보면 되는 거죠. 뒤만. 정답 2번. 자, 이거 극상이라고 돼 있어. 극상. 이건 우리가 극상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읽는 것 자체가 한번 읽어보고, 야, 이거 필수서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그냥 대충. 자, 봐요. 시장 점유율과 유사용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시장 포획률, 시장 흡수율, 뭐 대충 몇 가지 안에서 찍는 요령을 좀 발휘해야죠. 틀려도 제가 한 말 안 해요. 자, 27. 요거 봐요. 요거에 평가사 기출이에요. 평가사 기출 중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왜? 계산을 다 해야 돼. 그리고 1년 차도 아니고 2년 차부터니까 얘는 손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네, 극상입니다. 자, 30번. 수익형 부동산의 레버리지야. 우리 레버리지에서 요건 솔직히 레버리지는 난이도가 높은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레버리지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거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우리는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 지렛대고,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정의 지렛대 요건. 정의 지렛대 요건은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내목이 올라갑니다. 이거니까. 2번을 봤더니 지분 수익률이 높아요. 지분 수익률이 높아요. 여기 레버리지니까 타인 자본을 썼다는 전제고,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지 얘가. 이것만 알아달라는 거야. 이것만. 자, 나머지는 대충 상식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본이득, 가격 상승의 이득이죠. 가격 상승을 증대시키면 나의 지분 투자는 빼고 지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차입이자율이 상승하면 은행이 많이 가져가면 이런 뜻이죠. 그럼 나에게 유리했던 정의 지렛대가 불리한 부의 지렛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운영 경비를 절감하면 지분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이겠죠.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크다면 이게 저당 수익률이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률이니까 은행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에게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요 두 점 꼭 좀 기억해 줘. 저당 수익률이 크다. 은행이 많이 가져간다. 그럼 나에게 불리한 것이고, 지분 수익률이 높다. 나에게 유리해졌는데 플러스 지렛대고. 이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정의 지렛대 이렇게 가야죠. 자, 그리고 29는 상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풀기 싫어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냥 안 풀겠어. 그러니까 극상은 아니야. 그래서 해설도 넣어놨지만, 요거 풀고 싶은 분은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못 풀겠어요. 자, 30번. 자, 요건 극상이야. 계속 극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문제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요거 요령 한번 보죠. 이건 찍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봐요. 이 형태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수식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 출제 패턴이 뭐냐? 연 6%의 금리를 주고 항상 이렇게 나와. 매월 단위로 연금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연 6%니까 6%를 적용하면 안 돼. 매월이니까 6%를 12개월로
나눈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0.06이 아니라 12로 나눈 요런 수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건 정답이 될 수 있어. 요건 정답이 될 수 없어. 왜? 0.06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것도 정답이 될 수 없어. 요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 12개월 나눠져 있으니까. 요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도 있고 연금의 현재 가치도 있는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보다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요놈 너무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4번, 5번 둘 중에 하나 그냥 찍어. 어느 것을 맞힐까요? 요거 찍으면 이 정답 4번인가요? 자, 그래서 요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상이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보셔. 애가 패턴이 연 6%를 주고 매월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금리는 월금리야. 6%를 12개월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수식을 딱 보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6%를 적용했으니까. 자, 31번. 요거 나올 때 됐습니다. 요거 나올 때 됐어요. 여기는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그런 방법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야. 그러면 항상 순서가 일단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항상 두 번째는 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금.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출제자가 반드시 일기는 계산하게 줘. 일기를 계산 못하면 2기부터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 또는 원금과 이자는 저당 상수를 곱하죠. 그러니까 5억 대출이고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매년 5천만 원씩이야. 만자 떼고요. 매년 5천만 원씩이야. 자, 그리고 이자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금리가 얼마예요? 금리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금리가 없구나. 그럼 이자 모르지. 그러면 아니 1기를 못 구하면 2기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출제자가 반드시 1기를 구하게 준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있잖아. 1회차 원금 상환액이 3천이야. 그러면 결국 어떤 일입니까? 원금과 이자로 5천을 갖다 주는데 원금이 3천이니까 이자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억에 이자가 2천이에요. 그러면 5, 4, 20, 4% 금리가 나오는 거죠. 4%. 자, 그리고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이니까 2회차에 요 놈을 구하라는 거죠. 요게 니은이죠, 니은. 근데 원리금 균등은 항상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느니까 이자율이 4%니까 원금이 4%씩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느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4 하면 4, 32 뒤에 120만 원이 붙어야죠. 정답 3번. 이렇게 보니까 할만하네. 상이 아니라 할만하네. 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한 30초 또는 40초 정도 써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수치만 바뀌니까. 네. 자, 32번 지분금융. 항상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물으면 지분금융의 암기가 쉽죠. 왜? 몇 개 안 돼. 일단 지분금융은 찌읒자가 있으니까 주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syndication, joint venture,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암기 코드가 신벤처 투자회사에 투자했어요. 이거죠. 여기 syndication 있네. 예? 그리고 투자회사 있고, 그리고 기업 디귿은 들어가야겠죠. 그럼 요거밖에 없네. 2번. 대충 찾는 거야. 선택형이니까. 다 개수 문제도 아닌데 다 살펴보고 할 수는 없죠. 자, 그 중에 신탁증서 금융은 대출이야. 프로젝트 금융도 대출이고, 그러니까 이거 부채 금융이고. A, B, C, P 이런 영어가 나오면 유동화증권은 전부 다 채권, 부채 금융이에요. 자, 33번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논점이 좀 퇴색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확인해 보죠. 주택연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끔씩 젊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연금제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X야. 이 연금은 연금제도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거야. 담보로. 그리고 노후 생활에 쓸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출 받는 제도야. 대출 받는 제도. 이게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의 형태로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틀린 거. 자, 4번을 보세요. 주택연금은 대출 제도의 일종이에요. 근데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되 우리가 종신 방식에서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하는 거죠.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간 복지가 섞여 있는 거죠. 아무튼 주택연금은 대출이야. 그러니까 연금을 대출이라고 번역하면 대출을 수령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은 늘어나야지. 감소가 아니라.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예. 나머지들은 크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래요. 이게 주택연금이 개정이 될 때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연령 요건이 한 8년 전에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이게 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그리고 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 그리고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때 또 시험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이게 개정됐어요.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닌데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졌죠. 이때 평가자 시험이 한번 나오고 우리 시험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아무튼 주택연금은 상식적으로 대출의 일종이라는 거. 자, 34.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죠. 대출 가능한 금액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장가치 6억 원, 얘를 담보로 제공하겠죠. 그리고 연소득 8천, 소득 8천만 원 증빙했고, 자, 대출 승인 조건 LTV가 50이에요. 이게 6억에 50%. 그러니까 일단 LTV 기준은 3억이야. 그리고 DTI가 나오면 항상 풀이 방식이 원리금을 찾고 저당상수로 나누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8천이니까 8천에 40%만 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죠. 4, 8에 30이니까 3,200만 원.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출 금액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하니? 그러면 저당상수 0.1. 요 놈을 곱해서 추정하죠. 그러면 10배 해주면 되죠. 3억 2천. 그러면 이게 LTV 기준이고 DTI 기준이고 항상 작은 금액이니까 3억이 현재 담보물 3억이 현재 나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미 얼마를 받고 있어요? 6천만 원을 이미 받고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니? 2억 4천이지. 2억 4천.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이것도 연습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35. 요거 좀 어렵습니다. 사항. 그런데 이제 어려운데 강사 입장에서 할 거예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떠올라야 돼. 어떤 거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이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리고 대체나 봤더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국세,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이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니은, 리을, 미음 요 세 개는 들어가야 돼. 니은, 리을, 미음.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영업용 토지, 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모르면 우리가 아는 문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일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번 딱 찍었어야 돼. 이게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 아니라 대충 2번 찍고 넘어가야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36. 자, 감정평가 규칙은 매년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애석하기도 극상이야. 이 문제는 꼭 풀어줘야 돼. 시험장에서. 근데 이 문제는 극상이야. 왜 그럴까?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기준 시점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가격조사 완료예요. 시장 가치가 뭡니까? 시장 가치 기준. 그 다음에 현황,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뭐 일괄평가, 구분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땡큐인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도 내가 들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건 틀려도 암만 안 한다. 자, 이게 정답 요거인데 우리 상장채권은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됐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됐으니까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이런 게 하나 있다. 몰라도 된다. 자, 37. 이게 이런 걸 맞춰야죠. 이런 거. 자, 원가법 봅시다. 원가법은 일단 원가를 찾죠. 그리고 감가를 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감가 수정이야. 이거 잘 봐. 여기는 감가 상각이고 감가 수정 이렇게 따로 해놨다는 거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뜻이야. 정확히 감정평가는 감가 수정이야. 수정. 그래서 3, 4, 5번 중에 선택해야 돼.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지계니까 이건 사정보정이죠. 사정보정. 사정보정. 이게 4번, 5번. 그리고 수익하는 법은 순수익,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4번. 할인 4번. 자, 38. 원가법. 자, 원가법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조금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수익하는 법에 더 집중해야죠. 자, 그런데 원가법도 매년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잘 봐요. 야, 항상 문제를 풀면 패턴이 있어. 원가법을 항상 뭐부터 찾습니까? 지혜조달 원가를 먼저 찾는 거죠. 근데 지혜조달 원가는 항상 몇 월 며칠자 원가니 그러면 기준 시점의 원가 이게 핵심이야. 항상 2024년 기준 시점의 원가인데 꼭 어떤 건축비를 줘. 그렇죠. 과거 사용 승인일에 공사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전에 공사비니까 올려줘야지. 이것만 해주면 되지. 자, 봐. 원가법은 지혜조달 원가를 찾아요. 근데 원가가 항상 기준 시점의 원가야. 그런데 꼭 어떤 걸 줘? 과거 사용 승인일에 원가를 준다고. 그럼 올려줘야지. 얼마씩 올려줍니까? 매년 5%씩 상승했으니까 8천만 원 곱하기 두 번이죠. 1.05, 1.05 이렇게 두 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8,800, 200만 원 나와. 그럼 지금 2년 사용했죠. 2년이 사용했으니까 감가 수정이 있겠죠. 2년 사용. 그럼 뭐 항상 감가 수정의 공식은 지혜조달 원가에 항상 나누기 니은 내용연수야. 그리고 곱하기 끼어 경과연수야. 수치로 치면 지혜조달 원가에 나누기 내용연수 50년 나누기 50년 그리고 경과연수가 2년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2년 이런 거야. 그런데 장가율이 있어. 장가율 있으면 장가는 기간 말에 남아있는 가치니까 감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는 지혜조달 원가의 90%만 감가가 되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요것만. 그러니까 지혜조달 원가 88 200 000에 곱하기 0.9 나누기 내용연수 50 곱하기 경과연수 그러면 A가 나오죠. 감가수정. 그래서 지혜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을 빼면 그게 우리가 흔히 적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틀이 있어. 틀이. 그러니까 얘도 중이라고 해놨잖아요. 틀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항상 틀이 있고 우리가 자주 하니까.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일단 시장의 물건을 한번 봅시다. 대상이 X시 Y동 11번지 뭐 이렇게 적어졌어. 그럼 봐. X시 Y동 11번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 뭐만 확인하는지 잘 봐요. 대상이 140제곱미터구나. 요거 하나 필요하지. 아, 그리고 기준시점 볼 필요도 없어. 항상 시험날이야. 시험날. 자, 거래사례에서는 뭘 찾아? 단가를 찾아.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120제곱미터가 6억 원에 거래되었단 말이에요. 120제곱미터가 6억 원에 거래되었어. 그럼 내가 단가를 적어놨나요? 단가를 안 적어놨네. 잠시만요. 단가가, 그렇죠.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게 제곱미터당 지금 500만 원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거래가. 그럼 그 다음에는 하라는 것만 해. 정상적이다. 수치였고, 지가 변동,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하나는 4%, 하나는 5%인데, 하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야.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예요. 대상이 상업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5%를 적용해야죠. 5% 상승이니까 여기다가 1.05배 해주면 되고, 5% 열세니까 곱하기 0.95 해주면 되고, 3% 우세니까 곱하기 1.03배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잘 봐. 100원이 5%가 올랐어요. 그럼 100원이잖아. 그러면 1원이라면 1.05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 열세야. 만약에 100원짜리가 5%가 열세합니다. 그럼 95지. 그러면 1원은 0.95가 되는 거고. 네, 3% 우세입니다. 그러면 100원이 103원이 되는 거야. 1원이라면 1.03배. 그래서 요것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잊으면 안 돼. 이게 대상의 단가야. 단가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대상의 면적 140제곱미터를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이것도 근데 우리는 항상 풀으라고 하죠. 거의 하처럼. 자, 40번. 자, 주된 평가 방법이죠. 잘 나오는 거. 나왔네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작년에 주된 평가 방법을 굉장히 어렵게 물었죠. 얘는 매년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럼 잘 봐요. 항상 해설을 잘 안 들어. 그리고 해설 끝까지 들으신 분이 이 말도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잔소리 좀 할 건데. 우리가 모의고사 해설은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가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찍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자,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9월부터는 점수 관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